대사관 차원에서 입장 있으십니까? 개인을 지칭해서 그런 말을 쓴 적은 없고 그 자리에서 일단 여성 기자 앞에서요 불적절한 말이라는 사죄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일반적인 제가 관여해왔던 외교가에 있어서 네. 한국 쪽이 가끔 자기 기대치를 높이고 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본을 좀 강하게 비판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설명한 얘기입니다. 발언 자체를 그건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발언의 네. 취지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일단 그 말이 지나쳤다는 부분은 좀 예. 그럴 수가 있죠. 사석에서 한 거라 피보도를 전제로 만난 거라 생각을 했는데도 예. 오히려 그것을 어겨서 그게 그렇게 유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네요. 말은 잘하네요. 예, 자 소마공사 얘기를 들어봤는데 청와대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일본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개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나누었습니다.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예,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정기남 전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실장,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윤건영 의원 만나봤는데 네 분 패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일본 가지 않기로 한 것, 그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에 제가 OX 편말을 드렸는데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하면 O, 그래도 가서 외교활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고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X로 한번 표를 좀 해주십시오. 갑자기. 지금 정기남 실장, 정혁진 변호사는 잘했다, 안 가는 게 맞다. 그렇지만 신성범 의원, 김두수 총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정기남 실장 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이제 소마 히로이사 총영사 사건이 좀 돌출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 기본적으로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좀 일관됐다고 보여져요. 왜? 일본 정부는 서두를 게 아니고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간을 본다고 할까? 그런 태도를 일관했고, 실제 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 이런 과거사 문제와 더불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라든지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지금까지 어떤 물밑 대화를 통해서 일체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예. 더더욱이나 독도 문제에 대한 어떤 일본 올림픽이 독도 영토 문제라든지 예. 이런 문제에서 아무런 진전 없는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올림픽이라는 계기만으로 일본을 방일했을 때 소위 국민적 정서는 도대체 손에 쥔 게 뭐며 우리가 일본에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 일본의 성의 없는 조치 때문에 아마 실망스러운 여론이 더 비등했을 걸로 보여진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혹시 국무총리실에 계셨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소마공사 만난 적 있으세요? 공교롭게도 소마공사는 제가 좀 잘 아는 그래요? 동년배이기도 합니다만 마침 이번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에 제가 또 잠깐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좀 느낀 점인데 예. 이 소마공사가 평상시와 달리 저는 좀 상당히 좀 한국 정부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불만스러움을 여과 없이 노출하더라고요. 그때 이를테면 만났을 때? 제가 만났을 때도 사적인 자리긴 합니다만
이를테면 한국 정부가 뭐 갑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일본 정부가 꼭 일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이런 갑질이라는 단어를 외교관으로서는 쓰기에는 부적절한 단어로 봤었고, 자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망언이라기보다는 예. 저 망언 뒤에 어떻게 보면 계산된. 뒤편에 있는 이 삐뚤어진 어떤 역사 인식, 예. 왜곡된 역사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한 순간적인 실수나 망언으로 보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말을 꽤 잘하는데요. 우리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를 보니 너무나 잘 안다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오도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생활을 그전에도 오래 했나요? 제가 듣기로는 한 25년 이상을 했고 심지어는 어떤 한국인의 어떤 하숙집에서 예. 하숙 생활을 하면서도 대학 생활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의 정서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라는 그 또 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우리 국민의 정서도 이해할 만한 자가 그따위 말을 했다니 더 분노가 치미는데요. 어찌 보면은 일본 외교부의 외교 대사관에 주한 일본 대사관의 넘버 2라고 하는 아주 중차된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주재국의 기자와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 사석일 수 없고 설사 사석이라 하더라도 좀 더 품격 있는 언어와 절제된 어떤 그 워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표출돼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그 표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시적인 망언이 아니라 비뚤어진 역사 인식을 뒤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는 사이라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원래 저 친구 걸음걸이가 저래요? 약간은 좀 거만해 보이죠. 아주 뭐 지금 걷는 모습을 보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그 자세인데 원래 걸음걸이가 저런지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걷는지 궁금했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네. 걷는 모습은 저도 방송을 통해 볼 때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결지어서 보기에는 네. 조금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신승범 의원은 그래도 가는 게 그래도-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도 대통령께서 가셨으면 일본에게 더 큰 압박이 되고 국제 여론도 오히려 일본의 압박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게 제 판단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간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일본은 계속 우리가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놔라. 왜? 출발이 2018년에 한국 대법원 판결 때문이 아니냐는 게 그 논거였는데 어찌됐건 결국은 이제 지소미아냐 경제 수출 규제를 풀어라 대신에 지소미아는 우리가 가입해 줄게 이 정도로 아마 막판에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박수현 수석 말 맞다나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는 미흡했다는 부분이 예. 하나 있는 거. 또 하나는 일본이 그 정도로 응해주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그 밖에 재반 상황이라는 게 아마 일반 우리 국민의 정서를 이야기한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수출 규제가 들어간 게 2019년 7월이잖아요. 딱 2년 됐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오래 시간을 두고 풀어야 될 과거사 문제 영미에서 두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우리가 오히려 좀 더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았다는 그 판단 때문에 저는 좀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좀 가셨으면 오히려 더 일본에게 압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정부의 어떤 마지막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에 왜 그러냐면은 두 나라 다 정치 일정이 아시는 대로 서가 총리는 9월이 임기 마지막이에요. 또 한 9월이나 10월 달에 중의원 선거를 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중의원 선거 얼마나 큰 선거입니까? 우리 총선거 비슷한 건데. 우리는 또 9월 달, 10월 달 되면 여야 모두 전부 다 대선 경선에 들어가요. 따라서 내년 5월 새로운 정부가 누가 되든 들어서기 전까지는 한일 관계가 완전히 고쳐질, 개선될 예. 계기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이 점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두수 총장 이유를 들어볼까요? 뭐 일본 정부가 뭐 잘하고 우리 정부가 못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미국의 미셸 오바마라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죠. 저들은 낮게 가더라도 우리는 높게 예. 가자. 일본이 하는 뭐 형태나 지금까지의 이 정상회담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거에서 뭐 뭔가 잘했는데 우리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도 못 맞추기 때문에 못 가는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어떤 의미에서 국제에서 좀 큰 형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 트라우마 또는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크게 한번 예. 뭐 좀 뭐랄까 손해를 보지만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가서 성과 없이 돌아왔을 때 국내 언론 환경을 생각해 보면 못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잘했다. 잘했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원칙론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가시는 게 좋았겠죠. 하지만은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가시는 게 오히려 어색해지거나 한일 관계 개선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마 공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동경대 법대 출신 엘리트 정통 외교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80년대 말에 서울대 외교학과에 유학을 왔어요. 아. 그다음에 이제 정기남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그다음에 2010년대 초반에 2012년인가 그때 이제 경제공사로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의 대사 말고 공사가 경제공사, 정무공사 있는데 그 위에 총괄공사이기 때문에 넘버 2인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소마공사가 저런 이야기를 뭐 본인이 자유로운 마음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저게 개인적인 생각일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올림픽이라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큰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런 잔치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불청객 같은 그런 입장으로 가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안 가시는 게 더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안 가기로 한 것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소마공사 글쎄요, 뭐 한국말도 잘 못하고 뭐 정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실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보니까 말도 잘하고 오랫동안 한국에 있어서 정서도 잘 안다는데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참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기 그지없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경선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월 초순에 후보를 뽑기로 했는데요. 자, 도를 넘으면 안 될 텐데 신경전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발언들을 들어보죠. 사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지나치게 낮았던 것도 사실이죠. 이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지율이 오른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걸 못 참아서 벌써 이렇게 공격하시나. 네, 그래서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네요. 김 빠졌다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원래로 되도록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쏘는 맛은 조금 줄여서. 하루 종일 사이다만 드시면 안 좋고요. 아침에는 커피도 드시다가 저녁에는 맥주도 한잔 하시고 오후에 사이다 한 잔씩 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박정희 그 찬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떳떳하진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주 햇병아리 기자여서 언론 자유운동에 끼어들지도 못할. 정기남 실장 보시기에 지금 수위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간에 오고 가는 이 수위 좀 빨간불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뭐 레드라인에 근접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건 분명하겠습니다만 철저한 어떤 도덕성 검증이나 또 후보 간의 자질 검증은 저는 어떻게 보면 치열할수록 그 본선 경쟁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이 네거티브전 양상은 자칫 좀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것 아니냐. 이게 자칫 당내에서 원팀 경선이라고 하는 원팀 경선을 통한 어떤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함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어떤 그 뭐랄까 바램 이런 것들을 비춰본다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더 어떤 과거의 어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네거티브 경쟁은 후보들의 경쟁력을 오히려 좀 갉아먹고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두수 총장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이제 혼탁하게 흐르면 문제가 있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두 후보 간에
서로 좀 노리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사람이 치열하게 붙음으로써 다른 후보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확실하게 양강 구도로 만들고 가자. 이런 전략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 기간이 일정 정도 확보되고 충분히 거기에 있으면 국가 비전이라든지 정책적 요소를 가지고 상대와의 차별성, 누가 더 그것에 능력이 있는지를 좀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예비 경선은 짧았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이다 보면 그런 정책에 대한 주목도보다는 도덕적 검증이라든가 자질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마침 짧은 기간에 예비 경선이 끝난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여론조사의 변동이 있었고 이 변동 상황에서 이것을 좀 더 정복시키려고 한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좀 더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좀 더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는 것 이런 것이 작동했던 것 같고요. 또 그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독특한 토론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포용적이려고 했다가 이것이 적응되지 않아서 일종의 동티가 좀 났죠. 이제 예. 그런 것들이 반성된 측면에서 가만 그냥 그 당할 수만 없다. 나도 공세로 나가자. 공격이 방어다. 이런 좀 전환 태세 이런 게 나타나면서 약간 최근에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민주당 선관위도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이 경선 일정 연기 발표하면서 너무 지나친 비방전, 돈 없는 것 곤란하다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 간의 상호 비방 또는 난타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 금도를 벗어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은 물론 당에 정해진 그 선거 관련 규범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될 것이고 페어플레이는 물론이고 나이스 플레이까지도 해야 된다. 만약에 이에 대한 경위나 내용은 선관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경중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예, 어느 정도였길래 선관위가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을까 하는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후보를 상대로 한 이재명 후보 측의 공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이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끈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SNS 계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가? 이 사건은 워낙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서 우리 당이 받아들이는 자세나 처리하는 자세 매우 엄중해야 됩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그 내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정치 중립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휘 권한을 행사를 해서 감사 중이고 직위 해제했다는 보도가 아마 오늘 나갔을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얘기는 우리 뭐 직원이나 뭐 이렇게 공직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유관기관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SNS 대방에서 이낙연 후보를 비방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선거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땐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직선거법 57조의 6에 정식 선거가 아니고 당내 선거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는 그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행동들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부정선거운동죄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까지도 그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까지 저렇게 심한 비방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당 외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현직 경기도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산하에 엄청나게 많은 조직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행동이 오히려 이 지사에게 누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이제 군필 문제,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왔느냐, 병역 의무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군필 원팀이라고 하는 포스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재명 지사가 빠져 있고 4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4명은 다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군대를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프레스 선반공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눌려가지고 장애를 입은 거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서글픈 얘기여서 좀 안 하고 싶은데 뭐 굳이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이렇게 팔이 이렇게 휘어서 저희 아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제가 어디 행사장이라 이런 데 서면 팔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건방져 보입니다. 제가 왜냐면 팔을 이렇게 있는 자세가 되거든요. 이걸로 마치 제가 뭐 병력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서글프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네거티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지적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음해 왜곡하는 것은 그런 게 정말로 네거티브 또는 마타도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자중해야 된다. 그런데 정기남 실장 그 군필 원팀에 보면 정세균 후보도 나오는데 정세균 후보가 저 포스터 본인이 이렇게 뭐 개입한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저기 군필 원팀에 들어가 있는 후보들 중에 이를테면 김두관 후보나 정세균 후보, 박용진 후보 다 공이 이 포스터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군필 원팀이라고 하는 이 포스터를 만든 사람이 지금 뭐 현재 뭐 이낙연 캠프의 지지자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내 경선에서 소위 이른바 이 군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기본적으로 장애에서 비롯된 군대를 가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스토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칫 군내 면제 수단으로 이용한 것처럼 했다는 측면에서 네티즌 사이에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된 것인데 저는 김두관, 정세균 총리 후보자죠. 후보자인데 후보자들이 바로 저런 네거티브 공세 또 장애를 또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듯한 이런 것에 대해서 발빠르게 나를 차라리 빼달라라고 했던 것은 경선에서 볼 수 있는 저는 아주 어떻게 보면 미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포스터를 만든 지지자는 좀 어느 후보 측에 해당되든 좀 깊은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신성범 의원, 이 경선 과정에서 치고받고 하죠. 하는데 많이 하죠. 자칫하면 결국은 자기 편이잖아요.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기억나는 게 2000 몇 년도죠? 7년에 그죠? 2007년에 박근혜, 이명박 뭐 전설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결국 후유증이 오래 갔고 결국은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직을 그만둔 이후에 조금씩 그때 그게 10몇 년 전에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부는 사실 일부는 뭐 과장됐지만 어떻게 근거가 있었던 이런 거 밝혀졌던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당내 경선이라는 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긴 한데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의 저 정도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저 바깥에서 뭐 다른 당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저는 뭐 정당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옆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핵심은 뭐냐면은 이재명 앞서 있는 지지자들 앞서 있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가 저 친문 끌어안기가 어느 정도 성공할지가 사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관심사고 야당으로서도 큰 관심사예요. 예. 자, 민주당 내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윤석열 전 총장 계속 외곽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엔 광주를 찾았고요. 내일은 대구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금 등판 이후에 그렇게 좋은 소식
많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처가 쪽 의혹 불거졌지요.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먼저 들어가고 지지율도 오르면서 대안으로까지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뭔가 보여주는 비전이 없다. 지금 이런 비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자, 광주 5.18 묘역을 참배했던 모습부터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광주의 한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이 열사와 박열사와 이 우리 홍 변호사님 또 우리 김 의원님 참배를 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이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윤석열, 제가 작년 광주 구지동 순시 때 말씀을 못 드린 거는 그게 하나였어요. 저희. 네, 그거는 제가 현지 공무원으로 와가지고 혹시나 무슨 정치적인 어떤 거로 비칠까봐 제가 일부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예, 자 신성범 의원. 네. 이제 광주 찾고 내일은 대구를 간다고 해요. 이런 지역 방문의 그 행보 어떤 걸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죠. 후보가 하는 게 자기 이제 광폭이죠. 영남과 호남을 다 아우르겠다. 다시 말하면은 계속적으로 중도와 진보와 보수는 물론 중도층까지 심지어는 탈진보층까지 아우르겠다는 나름대로의 구상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광주 가서는 결국은 저희는 잘 안 나옵니다만 광주가 왜 이래 18년 동안 똑같냐. 2003년도에 뭐 광주시에 근무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광주의 한을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쓰면서 또 하나는 경제 번영으로 성화시키겠다는 나름대로 지역성 공약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인공지능 그 연구기관에 갔다 왔으니까 대구 가서는 당연히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할 테고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계산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지율이 그래도 좀 하락되는 게 광주 호남 지역에서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지난 주말 보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산이었고 윤석열 전 총장은 광주였으니까 특징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김두수 총장, 윤석열 총장이 5.18 묘역에 가서 이렇게 비석을 어루만지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두관 후보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비석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오히려 손수건으로 그 비석을 닦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묘비를 이렇게 만지고 이런 모습을 어떤 위선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봤을까요? 광주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치가 독점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가야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전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성찰 반성을 해서 예를 들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김종철 열사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20몇 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사과를 하고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과연 이 지금 현재 이제 대선 후보까지 나오려고 하는 윤석열 후보는 과연 그걸 했느냐 이런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이제 뭐 천안함 가서도 그러지만 본인이 천안함 비석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은 또 군 미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강주에서도 본인이 강주 민주화 운동에 특별히 기여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좀 행동이 오버하는 쇼다 이런 느낌이 들고 우리 이제 시중에 알려져 있는 뭐 5.18 당시 전두환에게 사형을 내렸다는 것도 이번에 서울대 신문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예.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5월 8일 날 5월 18일 이전이고요. 또 사형도 아니고 이제 무기징역을 구행한 걸로 나와 있고 그러고 해서 이제 겁이 나서 이제 이렇게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피를 한 거고 그런데 네. 그걸 미담 사례로 계속 꾸미고 있는 이런 게 연결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윤석열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정기람 실장,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어루만졌던 묘비가 윤상원 열사 묘비인지 이한열 열사 묘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또 닦았다고 또 그걸 또 손수건으로 지우고 그분 가족이나 유족들은 또 마음이 어땠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유족들도 마음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저걸 쳐다보는 광주 시민들의 마음도 좀 약간 복잡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원래 김두관 후보가 어떤 취지에서 그런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면서도 광주의 정신은 아마 어떤 통합의 정신일 거거든요. 누구든지 또 5.18이라고 하는데 와서 정신을 되새기고 또 성찰과 사과와 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광주 시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각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른바 강경 보수 또는 반문 정서를 일관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소위 5.18 정신을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행보, 진정성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광주 시민들의 그 판단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요. 이제 김두관 후보 뜻은 묘비를 이렇게 어루만지기 전에 제대로 검찰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정혁진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근 행보 어떻게 네네.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광주 이야기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이게 5.18 전후가 중요한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5월 8일 날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다는 거죠, 검사로서. 근데 그 80년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총장이 79학번이니까 대학교 2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이후에 실권자로 등장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그렇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학생 입장에선 제가 봤을 때는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어떻게 5월 8일 날 5.18이 일어날 줄을 알고 미리 저렇게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가치가 평화된 것으로는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광주지검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때 근무한 기억도 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김두관 의원이 하신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오바했다라고 할까?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광주에 대해서 또 옛날 생각도 나면서 진심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심이 아니야라고 폄하할 문제인가? 이거는 비방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행동을 보였으니까 거기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 정치인으로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향응을 받았다라는 의혹인데요. 10년 전에 삼부토건에서 골프 접대 향응을 받은 정황이 있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선물 명단에도 5차례 등장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악의적인 오보에 유감을 표명했는데 자, 신성범 의원, 이런 의혹을 그래도 보도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보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겨레 신문에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 반박문을 냈잖아요. 근데 반박문을 내는 걸 보면 적어도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조남욱 회장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은 아니다.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적어도 10여 년까지는 이전 10여 년까지는 골프도 치고 밥도 먹었다 하지만 접대받은 사실은 없다. 왜냐? 골프 칠 때마다 자기가 돈을 냈고 또한 냈기 때문에 접대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고 중요한 것은 4월 2일 날 2011년 4월 2일 날 나옵니다.
골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한 골프장에서. 그 부분을 놓고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한겨레 신문에서는 조남욱 회장의 비서실이 관리하던 탁상 다이어리, 책상 달력을 근거로 해서 그날 강남 300cc 아웃코스에서 윤석열 전 총장, 당시 검사와 운동을 했다는 거고. 근데 윤석열 총장은 정확하게 그날 예. 자신이 중수부 이과장으로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5개의 저축은행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주말도 없이 이었기 때문에 4월 2일 날 저 골프장에서는 골프 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기 예. 때문에 이 부분 사실은 한겨레 신문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고 당시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면 근거로 해서 그날 쳤다 안 쳤다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골프 친 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거나 예. 개혁이 잘못된 거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한겨레 신문 오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저 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정기남 시장 저게 만약에 이제 거짓말 어느 쪽이 한쪽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사실 한겨레 신문하고 윤석열 총장 간에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 전에 윤중천 그렇죠. 사건 관련해서 이제 고소전까지 했었는데 네네. 한겨레가 그런 전력이 있는데 팩트 체크 대충 해서는 안 됐을 사안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뭐 확실히 또 뭐 밝혀진다면 한겨레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면 저 부분도 나중에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양쪽 누가 됐든 예. 한겨레 신문사가 됐든 윤석열 총장이 됐든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적 신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고요.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여부, 그러니까 오보인지 한겨레 기사가 오보인지 사실관계 여부는 윤석열 총장이 정확하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언론 중재위가 됐든 또 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많은 지금 한겨레 보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남욱 전 회장이 그동안 윤 총장을 꾸준히 관리해왔다라고 예.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검사와 스폰서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한 측면에서는 강직한 이미지,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미지의 타격을 입은 건 분명하다.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해명에 해명을 거듭하는 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도대체 어느 순간에 미래 비전을 얘기할 것이며 정책 대안을 얘기할 것인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 사실 여부와는 또 다르게 예. 정치적으로 큰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뭐 예. 윤 총장을 윤 후보를 옹호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관계는 정확히 이게 윤 총장의 윤 후보의 성명문에도 보면 조남욱 회장하고 모르는 사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20여 년 전부터 10년 사이에 여러 지인들과 통상적인 식사와 골프한 사실은 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비용은 각자 내거나 냈기 때문에 접대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선물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의례적인 수준의 농산물이고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20여 년 전부터 10년 전까지 2012년까지는 그런 관계 있다는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 대목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시는 대로 김영란법이 2016년도에 된 거고 적어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석열 검사가 부장검사가 당시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강직한 검사는 아니었구나 하는 네. 그 정도는 타격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법률적인 문제 이런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잘못되면 이게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그 정도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결정적인 것은 2011년 4월 1일 날 골프 여부고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은 공격하는 측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밝혀줘야 돼요. 그런데 김수총장 지금 신성범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최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는 최 회장이 장모 최 씨를 말하는 거라고 지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장모와 함께 이렇게 운동 골프를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 아주 밀접한 사이라고 한다면
지금 장모한테 쏟아지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장모님이 이제 어떤 그게 진술을 했는데 거기에 이 조남욱 회장이 이 두 사람을 지금의 이제 부인과 연결을 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진술도 했고 또 이런 관계에서 계속 그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삼부토건의 조 회장이 이렇게 검찰을 계속 관리했다. 그리고 그 검찰의 관리 형식이 서초동 뭐 특정 어떤 아파트도 이야기 나오면서 이렇게 거기에 뭐 삼성도 연결돼 있고 이런 부분에 지금 커넥션이 계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2007년, 6년 그리고 10년 또 11년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그게 만만치 않은 검찰 특수부 검사를 이런 특정 그 재벌이 관리를 했구나 이런 이제 이렇게 그런 의혹을 살만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뭐 골프에 내가 돈을 냈다 또는 번갈아 내기도 했다. 뭐 이런 어쨌든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해명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만약 여기에 말씀한 그대로 수사가 바빠서 만약 진짜 그것이 그 약속을 못 나갔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증이 이어지겠죠. 윤석열 전 총장, 우리 뉴스와이드 끝나고 이어지는 MBN 종합뉴스에 오늘 특별 대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한번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증 대상 또 검증의 시간을 맞이한 분 또 한 분 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살펴봅니다. 일찌감치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 아직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검증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처음 이제 불거진 문제는 부동산 관련입니다. 감사원장에 취임한 후에 자신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5억 이상 싼 가격에 임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전 원장은 뭐 다른 문제가 없다. 보증금에 월세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갑자기 이제 그 감사원장이 돼서 감사원장 공간으로 입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둘째 그 딸이 마침 조그만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길래 뭐 집을 비워둘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그러면은 제가 살던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왕에 지급했던 임대 보증금 그 보증금을 제 아내한테 그 계좌로 이제 송금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또 뭐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고 그 문제는 제가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때 이미 검토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끝낸 사항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저 문제는 최재형 원장 말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목동 아파트라고 하죠. 근데 2018년 당시에 전세 보증금이 6억에서 한 8억 정도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1억 2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줬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최재형 전 원장 이야기한 것처럼 그 월세를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월세 전환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제 기억에 4%였으니까 그러면 월세 100만 원이면은 보증금으로 치면 한 3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4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전환율이 4%에서 지금은 또 2%로 요번에 그 훨씬 낮아졌어요. 그래서 2%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5, 6억 정도가 되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국민들 눈높이에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뭐 도덕성 문제만큼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불거질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또 뭐 저렇게 조그만 게 하나 나오는군요. 앞으로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자, 아무튼 최재형 전 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도 빨리 하고 가는 지역도 조금씩 다르고.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김영환 전 의원의 전망 분석 한번 들어보지요. 야권 후보 단일화 꼭 해야 되고요. 당 밖에 있으면서 단일화 추구할 것인지 당 안으로 들어가서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유동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권 지형을 넓히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윤석열 총장한테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그분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또는 보완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국민 여론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둘이 대척점에 서 계시다거나 경쟁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두 분이 언젠가는 힘을 합쳐야 될 뿐이다. 신성모 의원 보시기에 입당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판단을 지금 늦추고 있는데 저는 입당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깥에서 계속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지지율이 유지돼야 된다는 전제가 다 깔려 있는 건데 제가 보는 지지율이 유지될 가능성이나 그게 별로 없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지역을 다니더라도 세력이 없고 어떻게 보면 메시지도 이렇게 중구난방인 상황에서 많이 빠질 수 있다. 아주 급격하게 빠지진 않겠지만 올라갈 구석은 별로 없어 보인다. 특히나 당내에 지금 국민의힘 당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들어와 있는 마당에 당 전체가 어떻게 보면 경선 열차도 출발시켜야 되고 어떤 국민적 관심사가 윤석열 총장에서 바깥에 있을수록 멀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정말 8말 9초 경선 열차에는 합류하는 게 현실 정치를 가는 자의 태도라고 저는 봐요. 최재형 원장은 입당 후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왜 윤석열 전 총장 이제는 입당 안 하는 게 더 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와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 당신의 이런 길을 가시오라고 컨설턴트를 아무나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만 윤석열 총장 아직 안 왔고 최재형 원장 안 왔고 다른 분들은 다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바깥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힘을 모아서 다시 말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김종인 위원장은 평가하는 거죠.